우리를 팔아도 좋습니다. 하오나, 아버지를 묻어만 주십시오. 장터 한복판, 눈물로 얼룩진 쌍둥이의 애원. 그 앞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은전을 내밀었다. 그 아이들 제가 사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여인 윤길순. 그녀가 전 재산으로 구한 두 아이는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천재가 된다. 하지만 과거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배신과 음모가 세 사람을 짓누른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없애라. 피보다 진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이란 혈육인가? 선택인가? 한 여인의 마지막 은전이 만들어낸 기적.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길순이 집 밖으로 쫓겨나던 날, 하늘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혼인한 지 겨우 4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다. 칠거지하게 무자식이 첫째라 하였으니 이 집안에서 더는 그대를 며느리로 둘 수 없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윤길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시간을 더 달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대청마루에 늘어선 시가 식구들의 얼굴에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남편은 처음부터 자리에 없었다. 아니, 있었으되 모른 척했다.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혼사는 불사르겠소. 그 말과 함께 길순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혼수로 가져왔던 비단 저고리도 친정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셨던 이불도 모두 시가의 것이 되었다. 보따리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은전 몇 잎과 낡은 치마 한 벌,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대문이 등 뒤에서 굳게 닫혔다. 길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들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저 한 발 한 발 걸어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데도 그저 걸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이듬해 뒤를 따랐다. 오빠는 과거에 낙방한 뒤 술로 세월을 보내다 빚더미에 앉아 가산을 모두 날렸다. 친정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오빠는 행방이 묘연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길수는 사흘을 걸었다. 마을을 지나고 고갯길을 넘고 강을 건넜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다. 굶주림은 사흘째부터 무뎌졌다.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모두 익숙해졌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다리를 움직였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양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광산고을이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곡식을 파는 상인, 생선을 외치는 장수, 천을 펼쳐 놓은 보부상들. 길수는 그 속을 헤매며 생각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느질이라도 해서 품삯을 받을까? 아니면 주막에서 설거지라도 할까? 그때였다. 이놈들을 팔아야겠소. 빚을 갚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오. 고함 소리가 장터 한복판을 갈랐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길순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틈새로 보이는 것은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하나와 그 앞에 무릎 꿇은 두 아이였다. 쌍둥이였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둘. 옷은 헤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 자식들 아비가 죽으면서 나한테 빚을 떠넘겼소. 50냥이요. 이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받아야겠소. 사내는 사채업자였다.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문서를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놈들을 종으로 팔면 30냥은 받겠지. 나머지는 그냥 접어야 하나. 사채업자가 중얼거릴 때 아이가 입을 열었다. 저희를 팔아도 좋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다. 사채업자가 눈을 흘겼다. 뭐야, 이놈이? 저희 아버지를 묻어만 주십시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내버려져 있습니다. 저희를 팔아서라도 제발. 아이의 목소리가 끊겼다. 동생이 형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장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팔려가는 것보다 죽은 아버지를 땅에 묻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 나이에, 저 어린 나이에 사채업자가 비웃었다. 묻어 죽인 너희를 팔아도 빚이 남는데 무슨 돈으로 장례를 치른단 말이냐? 그럼 저희 몸값을 깎아 주십시오. 그 돈으로. 닥쳐라, 이놈아. 사채업자가 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아이가 땅에 고꾸라졌다. 동생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은전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으로 겨울을 나고 봄까지 버텨야 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도 굶어 죽을 것이 뚜렷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잠깐. 길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사채업자도 아이들도 길순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 제가 사겠습니다. 장터가 술렁였다. 사채업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 그 아이들을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수는 은전을 내밀었다. 사채업자가 받아들고는 세어보았다. 25냥.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50냥이라고 했잖소. 그 문서 거짓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가 화들짝 놀라 아이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그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빌린 돈은 10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50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자도 법으로 정한 것보다 3배나 높습니다.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저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소. 구경꾼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나이 든 선비 차림의 사내였다. 나도 그 문서를 보았는데 도장이 2개나 찍혀 있소. 하나는 원래 것이고 하나는 나중에 더 찍은 것이오. 그 아이 말대로 조작이 맞소. 사채업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관아에 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사채업자는 결국 길순이 내민 은전을 낚아채고는 아이들을 내팽개친 채 달아났다. 저 사기꾼 같으니 아이들까지 속여 팔아먹으려 했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길수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제부터 나를 어미라 부르거라.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를 정말 사신 겁니까? 그렇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머니의 종입니까?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길수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떨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 사람을 휘감았지만 길순의 가슴은 따뜻했다. 그날 밤 길수는 남은 돈으로 작은 관 하나를 장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묻었다. 장례는 초라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었다. 형 문제와 동생 문화는 무덤 앞에서 밤새 절을 올렸다. 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를. 단순히 두 아이를 산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산 것이었다. 그날부터 윤길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추운 겨울밤, 세 사람이 머물 곳은 폐가 하나뿐이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길수는 절망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있으니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겨울은 가혹했다. 폐가의 지붕 틈으로 눈이 날아들었고 바람은 벽에 갈라진 틈을 파고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밤을 견뎠다. 길수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아이들을 감쌌다. 추루이는 자신이 견디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길수는 일을 찾아 나섰다. 장터를 돌고 주막을 찾아다니고 부잣집 뒷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고을에 연고도 없고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었다. 더구나 두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었다. 아이들까지 딸려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과부 주제에 아이까지 둘이라니. 어디서 주워온 것들이요? 사람들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다음 집을 찾아갔다. 10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 마침내 한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느질을 할 줄 안다고 했소. 예, 혼수품을 손수 지을 정도는 됩니다. 그럼 이 천을 저고리로 만들어 보시오. 품삭슨 새냥, 나흘 안에 해오시오. 새냥,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길수는 천을 받아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길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촛불 아래서 바늘을 들고 밤새 천을 꿰맸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제와 문화는 어미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길수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희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요? 그렇다. 글을 배우고 숫자를 익히고 세상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하지만 저희는 그를 배울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길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분이 어찌 되었든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제 앞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 내가 바느질로 밥을 벌 테니 너희는 공부를 해라.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나흘 뒤 길수는 완성된 저고리를 가게에 가져갔다. 주인은 천을 펼쳐보더니 감탄했다. 이거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바느질이 이렇게 촘촘하다니. 과찬이십니다. 더 만들어 줄 수 있겠소? 예, 얼마든지. 그날부터 길순에게 일거리가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10냥, 20냥씩 품삯을 벌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세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다. 길수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옷감을 사고 낡은 책 몇 권을 구했다. 문제와 문화는 그 책을 손에 쥐고 눈을 빛냈다. 길수는 그를 가르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배웠다. 문제는 책을 한 번 보면 그대로 외웠다. 문화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 숫자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한다고? 네. 이 숫자들을 보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보여요. 길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었다. 아이들은 특별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세 사람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이제는 굶지 않았다. 폐가의 지붕도 고치고 벽의 틈도 메웠다. 작은 텃밭을 일구어 무와 배추를 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다. 한 농부가 곡물 상인과 다투고 있었다. 이 사기꾼 같으니 내가 판 쌀이 20섬인데 장부에는 15섬이라고 적혀 있소. 아니요, 당신이 가져온 것이 15섬이었소. 거짓말 마시오. 나는 분명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가릴 수 없었다. 농부는 문서를 읽을 줄 몰랐고 상인은 장부를 조작해 놓았다. 그때 10살이 된 문화가 나섰다. 제가 장부를 보겠습니다. 상인이 비웃었다.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보여만 주십시오. 문화는 장부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다. 단 몇 초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부는 조작되었습니다. 뭐라고?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15이라고 적혀 있지만 먹물이 2번 덧칠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섬이었는데 5을 지우고 15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자 계산도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적어야 합니다. 장터가 술렁였다. 문제가 옆에서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상인이 장부를 조작하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그는 농부에게 제대로 된 돈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농부는 두 아이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분이 아니었으면 내일 년 농사를 날릴 뻔했소. 그 일 이후 문제와 문화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두 아이를 찾아왔다. 그를 모르는 이들의 문서를 읽어주고 거짓 장부를 밝혀내고 부당한 계약을 지적했다. 아이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다.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두 아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들을 시기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두 아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천민 주제의 글을 읽고 숫자를 안다고 신분을 모르는 것들이로군.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길수는 불안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장터에 낯선 일행이 나타났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과 그를 호위하는 사내들. 그들은 곧장 길순이 사는 폐가로 향했다. 길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양반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쫓아냈던 시아버지였다. 그대가 윤길순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허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군. 그것도 천민 자식 둘을 거느리고.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 선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길순의 옛 남편이었다. 이복의 길순. 오랜만이요. 남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두 아이를 뒤로 숨겼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아버지가 비웃었다. 무슨 일이라니? 소문을 들었소. 그대가 키운다는 아이들이 제법 똑똑하다면서. 글도 읽고 숫자도 안다고? 흥미롭군. 그 아이들 우리 집안으로 데려가겠소. 길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뒤에 숨은 아이들이 어미의 치마를 꽉 움켜쥐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들은 제 자식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식, 천민을 돈 주고 사서 자식이라고? 웃기는구나.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소. 그 아이들은 여기서 행복합니다. 행복, 이 누추한 곳에서. 시아버지가 비웃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아이들을 준비시켜 두시오. 거부한다면 관아에 고하겠소. 천민을 사적으로 거래한 것은 법을 어긴 일이오. 그 말을 남기고 일행은 떠났다. 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어미를 껴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권력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다. 그날 밤 길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음 날 시아버지는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관아의 관소까지 데리고 왔다. 길수는 폐가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버티는구나. 좋아. 그럼 법대로 하지. 관속이 앞으로 나섰다. 윤길순, 그대는 천민을 사적으로 거래하여 법을 어겼소. 관아로 동행하시오. 잠깐. 그때 문제가 앞으로 나섰다.
12살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희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가. 저희는 노비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인이었고 저희도 양인입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산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서 저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문제는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호적 문서였다. 관속이 받아들고 확인했다. 맞소. 이 문서대로라면 이 아이들은 양인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다른 수를 꺼냈다. 그렇다 해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요. 가난한 과부가 무슨 수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오? 우리 집안으로 데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소. 어머니는 저희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가 말했다. 저희는 어머니 덕분에 글을 배웠고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비웃었다. 그런 허황된 소리를. 신분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늘은 양반에게도 악인을 두고 천민에게도 선인을 두셨습니까? 문제의 반박에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뼉을 쳤다. 저 아이 말이 맞소. 양반이라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관속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놈들이 감히 어른을 모독하고 있소. 당장 잡아들이시오. 하지만 관속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감, 이 아이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소.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요. 뭐라고? 저도 이 소문을 들었소. 이 아이들이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었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칭찬할 대상이요. 시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길순을 노려보며 독을 뱉듯 말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기억해 두거라. 나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후회하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일행은 떠났다. 길수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어미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희가 있어서 괜찮다. 하지만 길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것이었다. 그날 밤, 길수는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문제야, 문하야. 네, 어머니.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 강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너희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한다. 길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숨어 지낸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낫다. 그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미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문제와 문화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억울한 소송을 대신 써주고, 거짓 장부를 밝혀내고, 부당한 계약을 고쳤다. 소문은 고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광산 고을에 천재 형제가 있다더라. 글을 한 번 보면 외우고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온다더라. 과거를 보면 장원급제할 것이라더라. 하지만 모든 소문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시기하는 자들도 늘어났다. 특히 기득권층은 두 아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천민 출신 주제에 감히 저놈들을 그냥 두면 질서가 무너진다. 속삭임들이 암암리에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음모가 꾸며졌다. 어느 날 부잣집 마님 하나가 문제와 문화를 찾아왔다. 우리 집 장부를 좀 봐주시겠어요? 머슴이 돈을 훔쳐간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흔쾌히 따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내들이 나타나 두 아이를 둘러쌌다. 이놈들이다. 우리 집 은자를 훔쳐간 도둑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입 닫혀라. 관아에 넘기겠다. 아이들은 끌려갔다. 관아에는 이미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은자를 훔쳐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문제와 문화는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사또조차 이미 매수되어 있었다. 이놈들 천민 주제에 감히 도둑질을 하다니 곤장 30대에 처하노라. 사또, 저희는 결백합니다. 닥쳐라. 곤장이 떨어지려는 순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길순이 관아로 뛰어들어왔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앞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제 아이들은 결백합니다. 곤장을 치려거든 저를 먼저 치십시오. 이 여자가 뭐 하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라. 관속들이 길순을 잡아 끌려 했지만 길순은 버텼다.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저희 어머니를 놓으십시오. 문제가 소리쳤다. 문화가 울부짖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두 아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백성들이었다. 사또, 저 아이들은 도둑이 아니오. 저 아이들은 우리를 도와준 은인들이오.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의 외침이 관아를 가득 메웠다. 사또는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반발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또가 매수되었소. 정의를 바로 세우시오. 결국 사또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떠밀리듯 길단 아이들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차가운 경고를 남겼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길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관아를 빠져나왔다. 백성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길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는 알았다.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노릴 것이다. 그날 밤 길수는 결심했다. 더 큰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거기서라면 아이들의 재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야, 문화야. 우리 한양으로 가자.
한양이요. 그렇다. 이곳에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더 큰 곳으로 가서 너희의 재능을 펼쳐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보름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다. 길수는 품삯으로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여비를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세 사람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었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쉬었다. 때로는 주막에서 설거지를 해주고 잠자리를 얻기도 했다. 문제와 문화는 이제 14살이 되었다. 키도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길순에게는 어린 아들들이었다. 길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모두 지쳐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이곳은 넓고 큰 도성이었다. 기회도 많을 것이고 아이들의 재능을 알아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다. 한양은 넓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길순이 품을 팔아도 품삯은 광산 고을보다 적었다. 세 사람은 남산 아래 허름한 움막을 얻어 지냈다. 밤이면 쥐가 나왔고 비가 오면 지붕이 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길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다. 아이들은 낮에 장터를 돌며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문서를 읽어주고 계산이 맞지 않는 장부를 바로잡아 주었다. 소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남산 아래에 신동 형제가 있다더라. 그를 보면 법을 알고 숫자를 보면 거짓을 찾아낸다더라. 거저 도와준다더라. 한 달이 지나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명이었지만 이제는 10명이 넘었다. 문제와 문화는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관복을 입은 벼스아치였다. 그대들이 소문의 그 형제들이냐? 예, 맞습니다. 노인은 문제와 문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냈다. 이 문서를 읽어보아라. 문서는 복잡한 법률 조항이었다. 일반 사람은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문제는 단 한 번 훑어보고는 또박또박 설명했다. 이 문서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A인데 B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십시오. 도장의 위치가 잘못되었고 날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조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배운 것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은 다시 문화에게 물었다. 그럼 너는? 저는 숫자를 봅니다. 숫자. 네. 이 문서에 적힌 토지의 면적과 값을 계산하면 실제 시세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값을 부풀린 것입니다. 노인은 감탄했다. 놀랍구나. 정말 놀라워. 그대들은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길순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노인은 길순을 보고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께서는 훌륭한 자식들을 두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키우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나는 호주의 난관이요.
이 편지를 가지고 호조를 찾아오시오. 그대들의 재능이 필요하오. 호조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오. 그곳에서 그대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떠났다. 세 사람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 이게 꿈인가요? 아니다. 현실이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다. 이것이 기회였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세 사람은 호조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문지기가 그들을 막아섰다. 어디서 온 거지들이냐? 썩 물러가라. 하지만 편지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아, 이것은 난관 어른의 편지. 이쪽으로 오시오. 그들은 호조의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청사에는 수많은 관리들이 일하고 있었다. 문서를 읽고 장부를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난관이 나타나 그들을 맞았다. 왔구나. 좋아. 그럼 시험을 보겠다. 시험이요. 그래. 너희들의 실력을 확인해야 하니까. 난관은 두꺼운 장부 한 권을 꺼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세금 장부다. 하지만 어디선가 돈이 샌 것 같다. 장부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부족하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보아라. 문제와 문하는 장부를 펼쳤다. 수백 장에 달하는 기록들. 일반 사람이라면 몇 달을 봐도 찾기 어려운 양이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달랐다. 문제는 각 기록을 빠르게 읽으며 패턴을 찾았고, 문하는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계산했다. 한 시즌이 지났을 때 문하가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뭐라고? 이 부분입니다. 매달 5냥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합계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간에서 빼돌린 것입니다. 난관이 장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맞다, 정말 맞아. 이걸 어떻게... 문제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면 빼돌린 사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필체는... 그만. 난관이 급히 말을 끊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관리들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안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조용한 방으로 옮겨갔다. 난관은 문을 닫고 나서야 다시 물었다. 그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 말해보아라. 이 청사에서 일하는 관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충분하다. 난관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권력이 얽혀 있고 돈이 오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다.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말했다. 문하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일을 맡기겠다. 호조의 장부를 정리하고 잘못된 기록을 찾아내는 일이다. 품삯은 한 달에 10냥씩 주겠다. 10냥. 그것은 세 사람이 한 달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길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께 감사할 일이오. 저런 훌륭한 아들들을 키우셨으니. 그날부터 문제와 문하는 호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관리들이 곱게 보지 않았다. 천민 출신 주제에 어디서 기어 올라왔나. 양반도 아닌 것들이 관청에서 일한다니.
속삭임들이 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형제의 실력은 진짜였다. 그들이 정리한 장부는 완벽했고 그들이 찾아낸 오류는 정확했다. 소문은 호조를 넘어 퍼져나갔다. 형조에서도 예조에서도 심지어 의정부에서도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명성에는 언제나 질투가 따르는 법이었다. 그리고 질투는 곧 위험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밤 길순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윤길순이 맞느냐? 누구십니까? 말이 많으면 다친다. 길순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자루에 씌워졌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비녀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두 형제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다. 길순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어두운 창고 안에 있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끌려오는 과정에서 맞은 것 같았다. 깨어났구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나치겄다. 나를 기억하느냐, 윤길순. 길순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옛 남편이었다. 놀랐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남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희미한 불빛에 얼굴이 보였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고 비틀어져 있었다. 그 아이들 때문이다. 그 천민 자식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아버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나는 매일 꾸지람을 듣는다. 모두 내 탓이다. 재갈을 물린 길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눈빛으로 저항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구나. 좋아. 그럼 고통을 겪어보거라. 그는 길순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났다. 길수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찾느라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다. 한편 문제와 문화는 미친 듯이 어미를 찾아 헤맸다. 장터를 뒤지고 주막을 찾아다니고 관아에도 고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형,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 문화가 울먹였다. 문제도 절망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진정해. 생각을 해야 해. 어머니를 납치한 사람은 분명 우리를 노리는 사람일 것이야. 그럼 그 사람들. 맞아. 시가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즉시 옛 시가의 위치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밤을 틈타 그곳으로 잠입했다. 높은 담장을 넘고 경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다만 옛 남편이 혼자 있었다. 문제와 문화는 그를 몰아붙였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너희가 어떻게? 말하십시오. 어머니를 어디에 가뒀습니까? 모른다.
문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16살 소년의 힘이었지만 분노가 그 힘을 배가시켰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납치했겠습니까? 놓아라.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노비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고 있었다. 문화가 급히 형을 끌었다. 형, 가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두 형제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남편의 방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창고 열쇠와 주소가 적힌 쪽지였다. 여기야. 어머니가 여기 있을 거야. 두 형제는 쪽지에 적힌 장소로 달려갔다. 한양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다. 어머니. 문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길순이 보였다. 아이들은 재빨리 어미의 묶인 손을 풀고 재갈을 벗겼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희가 왜 여기까지지? 어머니를 구하러 왔죠. 길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위험한데 왜 왔느냐? 어머니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온 것이다. 빨리 도망쳐야 해. 세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미 사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제 끝이다, 윤길순.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10여 명의 사내들이 따라왔다. 그 아이들을 넘겨라. 그러면 최소한 목숨은 살려주마. 절대 안 됩니다. 길수는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버텼다. 어리석은 여자. 그럼 모두 함께 죽어라.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사내들이 앞으로 나섰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때였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관복을 입은 무리가 달려오고 있었다. 앞장선 이는 호조의 낭관이었다.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낭관이 소리쳤다. 시아버지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일이요. 집안의 일이라고. 납치와 폭행이 집안의 일이란 말이오? 낭관은 관속들을 시켜 사내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길순과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나라의 인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낭관은 시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나리는 관아에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오. 뭐라고? 나라의 인재를 해치려 한 죄, 가볍지 않소. 시아버지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관속들이 그를 끌고 갔다. 위기는 넘겼지만 길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에게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은 언제든 다시 그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날 밤 낭관이 다시 찾아왔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들의 사연을 듣고 한 사람이 그대들을 만나고 싶어 하오. 누구십니까? 호조 판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이요. 낭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윤겸 대감이요. 정승의 자리에 있는 분이시오. 정승이라고요? 그렇소.
그분이 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셨소. 길순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승, 나라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 그런 분이 왜 자신들을 만나려는 것일까? 내일 오시오시에 대감의 저택으로 오시오. 주소는 이것이오. 난관은 쪽지를 건네고 떠났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들은 강윤겸의 저택을 찾아갔다. 넓고 화려한 저택이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윤겸이었다. 그는 문제와 문화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너희들 이름이 무엇이냐? 강문재입니다. 강문하입니다. 강윤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씨라고 했느냐? 예, 저희 아버지의 성이 강씨였습니다. 강윤겸은 무릎이 꺾였다. 그리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나의 아들들이구나. 모두가 경악했다. 길순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대감 무슨 말씀을? 강윤겸은 흐느끼며 말했다. 15년 전 나는 정적들의 음모로 모든 것을 잃었소. 아내도 아들들도 적들이 내 가족을 없애려 했고 나는 아들들을 숨겼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소. 하지만 그 사람마저 죽고 아이들은 사라졌소. 그는 아이들의 팔을 걷었다. 그리고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다. 이것이야, 이 점이 증거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진실이 드러났다. 문제와 문화는 단순한 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승의 아들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문제와 문화는 강윤겸에게서 물러났다. 그리고 길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의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강윤겸이 놀라 입을 벌렸다. 무슨, 저희를 낳아주신 분도 피를 나눈 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람으로 키운 분, 저희가 굶을 때 함께 굶고 저희가 위험할 때 목숨을 걸어주신 분은 이분입니다. 문화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강윤겸은 그 말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길순에게 다가갔다. 용서하시오. 대감, 나는 아비로서 무능했소. 내 아들들을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내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해주셨소. 강윤겸은 길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가 진정한 어미요. 나는 그저 혈육일 뿐이요. 길순은 눈물을 흘리며 강윤겸을 일으켰다. 대감, 일어나십시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대는 성인이요. 그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만났고 새로운 가족이 인정받았다. 진실이 밝혀진 뒤 한양은 발칵 뒤집혔다. 정승 강윤겸의 잃어버린 아들들이 살아있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키운 것이 가난한 과부 윤길순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천민으로 자랐던 아이들이 정승의 아들이었다니. 그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사람들은 길순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시아버지와 옛 남편은 경악했다. 자신들이 괴롭혔던 여인이, 자신들이 무시했던 아이들이 알고 보니 정승의 가족이었다니. 강윤겸은 즉시 그들을 관아에 고발했다.
있었다. 그들은 내 아들들을 납치하고 그 어머니를 폭행했소. 법에 따라 처벌하시오. 사또는 떨며 사건을 조사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시아버지는 납치와 폭행, 사문서 위조, 뇌물 등 여러 죄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옛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억울하오. 저는 아버지의 명을 따랐을 뿐이오. 명을 따랐다 해도 죄는 죄다.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관아에서 끌려나갔다. 구경꾼들이 그들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저 파렴치한 놈들. 착한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 벌을 받는구나. 길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복수가 달콤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강윤겸은 길순을 자신의 저택으로 모셨다. 이제는 편히 지내시오. 그대는 내 아들들의 어미이자 이 집안의 은인이오.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여기는 넓고 따뜻하오. 더 이상 고생하실 필요가 없소. 고생이 아닙니다. 그곳이 저희 집입니다. 강윤겸은 길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남산 아래 작은 집을 새로 지어주었다. 길수는 그곳에서 계속 바느질을 하며 살았다. 다만 이제는 굶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다. 문제와 문화는 강윤겸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양반의 삶을 살지 않았다. 여전히 백성들을 도왔고 호조에서 일을 계속했다. 너희는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다. 강윤겸이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벼슬보다 백성들을 돕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벼슬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문제와 문화는 이듬해 봄,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두 형제 모두 장원급제했다. 조선 역사상 쌍둥이가 함께 장원급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들이다. 임금도 기뻐하며 두 형제를 불렀다. 경들의 재능을 듣자 하니 참으로 놀랍도다. 짐이 경들을 중용하고자 하니 받들어라. 문제와 문화는 허리를 숙였다. 황공하옵니다. 경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문제가 답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원합니다. 문화도 덧붙였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정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임금은 감탄했다. 훌륭하도다. 짐이 경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호조와 형조를 함께 관장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라. 두 형제는 새로운 직책을 받았다. 문제는 형조에서 법을 다루고 문화는 호조에서 재정을 관리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부패한 관리들을 색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다. 기득권층은 두 형제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임금과 강윤겸이 그들을 보호했다. 그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강윤겸의 경고는 무거웠다. 그는 이제 영의정이 되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다. 아무도 감히 그의 아들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몇 년이 흘렀다. 문제와 문화는 25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을 했고 자식도 낳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언제나 남산 아래 작은 집이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래, 왔구나. 길수는 이제 50이 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바느질을 하며 살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죠. 일을 하지 않으면 무료하단다. 문제와 문화는 어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원래 뛰어났던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길수는 눈물을 닦았다. 너희를 키운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희도 어머니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나간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기억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강윤겸도 찾아왔다. 그대도 계셨구려. 대감도 오셨습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안 올 수 있겠소. 강윤겸은 길순 옆에 앉았다. 그대 덕분에 나는 아들들을 되찾았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요. 이미 충분히 갚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멀었소. 강윤겸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정삼품 당상관의 교지요. 임금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것이요. 저에게요? 그렇소. 그대는 나라의 인재를 키운 공이 있소. 그 공을 인정하여 정삼품 숙부인의 직첩을 내리신 것이요.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럴 필요한 일이요. 그대는 자격이 있소. 문제와 문화도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머니는 당당한 양반이십니다.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양반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너희의 어미이고 싶을 뿐이다.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밤이 깊어졌다. 네 사람은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었고, 누군가는 명예를 얻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되찾았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서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날 장터에서 마지막 은전을 내밀었던 그 순간. 그때 자신은 단지 두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를, 그리고 사랑을 산 것이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문제와 문화는 어미의 손을 꼭 잡았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길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문제는 형조판서가 되었고, 문화는 호조판서가 되었다. 두 형제는 나라를 위해 일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강윤겸은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이끌었고, 길수는 여전히 남산 아래에서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영모가 일어났소. 강윤겸이 급히 궁으로 달려갔다. 반대파 세력이 임금을 폐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내가 새 왕이 될 것이오. 왕의 동생 대군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권력을 탐내왔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대군, 이것은 영모요. 당장 군사를 거두시오. 거두기는 이 나라는 썩었소. 내가 바로 잡겠소. 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다.
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양은 혼란에 빠졌다. 문제와 문화는 즉시 아비를 도우러 갔다. 두 형제는 각각 병조와 호조를 장악하여 반란군에 맞섰다. 반란군의 보급로를 끊어라. 법에 따라 역적들을 색출하라. 두 형제의 지휘는 정확했다. 반란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군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수를 꺼냈다. 강윤겸의 약점을 찾아라. 그의 가족을 노려라. 밀정이 파견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길순이었다. 한편 길순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들이 강윤겸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길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그날 밤 검은 그림자들이 집을 둘러쌌다. 반란군의 자객들이었다. 윤길순을 잡아라. 문이 박살났다. 자객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길수는 도망칠 틈도 없이 사로잡혔다. 너를 미끼로 강윤겸을 끌어들이겠다. 자객의 두목이 비웃었다. 길수는 저항했지만 무력했다. 결국 자루에 씌워져 끌려갔다. 소식은 즉시 강윤겸에게 전해졌다. 대감 윤 부인이 납치되었습니다. 뭐라고? 강윤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제와 문화도 달려왔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반란군이 그녀를 잡아갔다. 세 사람은 경악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당장 구하러 가야 합니다. 기다려라. 이것은 함정이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소리쳤다. 강윤겸도 고민에 빠졌다. 나라를 지켜야 하지만 가족도 지켜야 했다. 좋다. 우리가 직접 간다. 강윤겸은 결단을 내렸다. 세 사람은 소수의 정예 군사만 데리고 반란군의 본거지로 향했다. 길수는 대군 앞에 무릎 꿇어 있었다. 강윤겸이 올 것이오. 그리고 그때가 끝장을 볼 때요. 비겁하게 여인을 인질로 삼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입 닥쳐라. 대군이 길순의 뺨을 후려쳤다. 길순은 쓰러졌지만 고개를 들어 대군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뭐라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당신 같은 자는 끝내 무너질 것입니다. 대군이 검을 뽑았다. 죽여버리겠다. 바로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강윤겸이 왔다. 대군이 비웃었다. 좋아, 드디어 왔구나. 강윤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문제와 문화, 그리고 정예 군사들이 따라왔다. 그녀를 놓아라. 놓아주고 싶으면 항복해라. 안 된다. 그럼 이 여자는 죽는다. 대군이 검을 길순의 목에 들이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길순은 고개를 들어 강윤겸과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지키십시오. 어머니, 너희는 이 나라의 기둥이다. 한 여인 때문에 나라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강윤겸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울었다. 대군조차 잠시 망설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임금의 군대가 도착한 것이다. 대군, 당신은 포위되었소. 관군의 장수가 소리쳤다. 대군은 경악했다.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소. 반란군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대군은 검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관군이 대군을 체포했다. 길수는 풀려났다. 강윤겸과 아들들이 그녀를 껴안았다. 어머니, 대감, 괜찮다, 괜찮아.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전쟁은 끝났다. 반란은 진압되었다.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며칠 뒤 대군은 역적으로 판결받았다.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길순을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았소. 정의가 이겼소. 그것이 대군의 마지막 말이었다. 반란의 잔당들도 모두 색출되었다.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다. 임금은 강윤겸과 두 형제를 크게 치하했다. 경들의 충성을 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그리고 윤 부인에게도 특별한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은 길순을 불러 정일품 정경 부인의 자코를 내렸다. 그대의 용기와 희생이 나라를 구했소. 과찬이십니다, 전하. 아니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강윤겸과 두 형제는 흔들렸을 것이요. 그대가 그들의 중심이었소.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선인들은 인정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흘렀다. 한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다. 문제와 문화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 일했고 강윤겸은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이끌었다. 하지만 길수는 조금씩 지쳐갔다. 50을 넘긴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동안의 고생이 쌓여 병이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약을 드셔야 합니다. 문제가 약그릇을 들고 왔다.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조금 쉬면 나을 것이다. 어머니, 어이를 불러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내 몸을 안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 문화가 울먹였다. 길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강윤겸도 찾아왔다. 그는 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는 반드시 나아야 하오. 우리에게 그대가 필요하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버려진 여인으로 시작했지만 두 아들을 얻었고 대감을 만났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윤겸은 눈물을 흘렸다. 그대가 없으면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다. 참 아름답구나. 네, 어머니. 내가 죽으면 남산에 묻어다오. 그곳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싶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문제야, 문화야.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해라.
권력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껴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다. 네, 어머니. 마지막으로 너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다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 길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고맙다, 너희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다. 그것이 길순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봄바람이 창을 스쳐 지나갔다. 세 사람은 길순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한양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겨울이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임금도 조문을 보냈고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은인이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길수는 남산 아래 작은 언덕에 묻혔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다. 정경부인 윤길순 지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졌다. 피보다 진한 것은 선택이었다. 문제와 문화는 어미의 무덤 앞에서 3년상을 치렀다. 강윤겸도 자주 찾아와 절을 올렸다. 그대 덕분에 나는 아비가 될 수 있었소. 감사하오. 세월이 흘렀다. 문제와 문화는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다. 두 형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했다. 어느 날 문제의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문제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다. 왜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가 왕족이었어요? 아니다. 그럼 부자였어요? 아니다. 할머니는 가난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 할머니는 마지막 재산을 내놓아 우리를 구하셨다.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문제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렇게 잘하다오. 그날 저녁 문제와 문화는 함께 남산을 찾았다. 어미의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형,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믿는다. 어머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물론이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두 형제는 무덤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문화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형, 저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겠지. 두 형제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길순이 장터에서 마지막 은전을 내밀던 그날, 그녀는 단지 두 아이를 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샀고, 가족을 샀고, 의미를 샀고, 영원을 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문제와 문화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모두 길순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말은 집안의 가훈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다. 수십 년이 흘렀다. 문제와 문화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재산으로 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나라를 구했다.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전설은 진실이 되었다. 길순의 무덤 앞에는 언제나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꽃은 계속 놓였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녀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그렇게 자라다오. 소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다. 남산 아래 길순의 집은 이제 작은 사당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도했다. 부디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할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다. 길순이 뿌린 씨앗은 이렇게 자라났다. 한 여인의 작은 선택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고 무수한 삶을 바꾸었다. 이것이 윤길순의 이야기였다. 버려진 여인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영웅을 키우고 영웅이 나라를 구하고 나라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이 장터에서 마지막 은전을 내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